병원에 가기 위해 911에 앰뷸런스를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빅토리아 2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오늘 포트리타운을 찾아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청하는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들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두 후보는 주요 정책에서는 날선 각을 세웠지만 지난 대통령 후보 토론회와는 달리 차분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대선의 주요 승부처 중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허리케인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대선 투표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수의 투표소가 침수됐고 우체국도 피해를 입어 부재자와 우편 투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변경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잘못된 정보가 난무해 한인 시니어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홈케어 업계는 주 정부의 프로그램 변경을 막기 위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화학 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구름이 상공을 가득 채우고 있어 주민들에게 외출을 금지하고 집안에 대피해 있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 911에 앰뷸런스를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빅토리아 2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을 담은 경찰의 보디캠 영상까지 공개가 돼 경찰의 과실이 명확해 보이지만 아직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인단체들은 오늘 포트리타운을 찾아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청하는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포트리타운홀 앞에서 경찰의 총격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한인 여성 빅토리아의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한인단체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오늘 시위는 뉴욕 한인회가 주도하고 뉴욕 지역 다수의 한인 단체들이 함께했습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은 병원에 가기 위해 앰뷸런스를 요청한 빅토리아가 경찰의 폭력에 목숨을 잃었다며 조속한 사건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시위 현장에는 사망한 빅토리아 씨의 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포트리 시장에게 당시 출동한 경찰은 빅토리아를 마치 테러범 진압하듯이 총격을 가했다며 911 신고가 출동한 경찰에게 어떻게 전달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경찰이 마치 테러범을 진압하듯 행동을 해서 이렇게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911 콜이 출동 경찰한테 어떻게 전달이 돼서 이런 일이 이르게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시 총격을 가한 경찰에게 어떤 조치와 징계가 내려졌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트리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If you're not capable of doing the job, right thing, you should resign. Okay, let's say mayor resign. Yes, mayor resign. 한편 뉴저지 지역 한인 단체들은 오는 12일 사망한 빅토리아의 생일을 맞아 추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들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두 후보는 주요 정책에서는 날선 각을 세웠지만 지난 대통령 후보 토론회와는 달리 차분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와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어제 저녁 9시부터 뉴욕에서 CBS 주최로 열린 대선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두 후보는 악수를 나누며 토론을 시작했고 상대방을 공격하면서도 중간중간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대선 토론과 달리 감정적 대결보다는 정책적 대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90여 분 동안 중동 문제, 국경, 낙태, 총기 등 여러 이슈에 대해 각자의 정책적 입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대선 후보를 치켜 세우고 상대편 대선 후보는 비판했습니다. 월즈 후보는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과 관련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세상이 위계가 위험할 때 그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며 트럼프는 최고 결정권자의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벤스 후보는 사실은 트럼프가 전 세계에 안정을 가져왔다며 그는 사람들이 선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효과적인 억제력을 구축함으로써 그것을 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과 이민자 문제를 두고도 첨예하게 충돌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해리스가 트럼프 국경 정책을 모두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이민 위기를 맞았다고 공세를 폈고, 월주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반대하라고 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도 벤스 후보는 각 주 법률에 맡겨야 한다는 트럼프 후보의 입장을 강조했고, 월주 후보는 트럼프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며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인정 판례 번복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토론 후 주요 언론들은 벤스 후보가 더 잘했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월즈는 몇 차례 말실수를 하는 등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한 반면 벤스는 노련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는 평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C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이 무산되면서 CBS의 인터뷰가 두 후보의 정책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 제작팀은 당초 두 후보 캠프가 모두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지만 트럼프 캠프가 출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출연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출연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CBS의 출연 요청 거절의 책임을 60분 측으로 돌렸습니다. 60분 제작팀이 방송 시간에 인터뷰와는 별개로 후보의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체크를 하는 것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대변인은 제작팀이 인터뷰 방송 시간을 줄여 팩트체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60분 제작팀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를 추진해왔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이 2차 TV 토론을 거부했기 때문에 60분의 인터뷰는 TV 토론의 대체품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 측이 출연을 거부함에 따라 두 후보가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TV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간접 토론도 불발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 중 60분 제작팀과 인터뷰를 할 예정이며 인터뷰를 담은 프로그램은 오는 7일 방송됩니다. 대선의 주요 승부처 중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허리케인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대선 투표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수의 투표소가 침수됐고 우체국도 피해를 입어 부재자와 우편 투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선거관리당국은 허리케인 힐린이 휩쓴 지역의 투표소, 투표용지, 개표기에 발생한 피해를 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투표소가 침수돼 11월 선거 당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누구도 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투표하려는 유권자의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히 문제입니다. 주민 다수는 집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행 불가능하게 되고 마실 물이 부족해지자 거주지를 떠났는데 이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시 거주지로 투표용지를 배달받을 수는 있지만 우편 서비스도 중단돼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제때 받아서 시한 내에 선거관리 당국에 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는 지난달 24일 발송됐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지역을 강타했을 때 배송 중이거나 파손됐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침수돼 우편함 수백 개가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때 노스캐롤라이나 전역에서 거의 600만 명이 투표했는데 그중 거의 100만 명이 이번에 허리케인 피해를 본 지역의 유권자입니다. WP가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포인트 차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근소한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나 초접전이 예상됩니다. 뉴욕 주 정부가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변경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잘못된 정보가 난무해 한인 시니어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홈케어 업계는 주 정부의 프로그램 변경을 막기 위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뉴욕 주 정부는 어제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할 회사로 조지아주 기반의 퍼블릭 파트너십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700여 개 홈케어 관련 업체가 재정 중개자라는 이름으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 정부와 계약을 맺은
한 업체로 줄인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을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싶은 시니어가 현재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중개업체를 찾아가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 정부가 지정한 업체만 이용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지역별 파트너 30곳을 선정해 하청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전체 리스트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바뀐 정책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홈케어 업체는 물론 시니어, 장애인 옹호단체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센터는 업체 한 곳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어렵고 언어 장벽이나 이동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홈케어 관계자는 지금은 가까운 홈케어 업체를 찾아 질문도 하고 도움도 받는데 이런 곳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주 정부에선 전화 상담이나 통역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욕주 홈케어 업체들은 주 정부의 프로그램 변경을 막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국인의 해외 자산 중 미국에 보유한 자산이 다른 나라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경우 전체 해외 자산의 70%에 육박했으며 법인도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국세청은 지난 29일 발표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에서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제외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개인 신고자, 법인 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 금액이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자산별 신고 금액으로도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모두 국내 계좌에 보유한 신고 금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의 경우 미국에 보유한 자산이 66억 7천만 달러에 달해 전체의 69.8%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의 경우도 85억 6천만 달러를 미국에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2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신고 인원과 신고 금액의 감소가 눈에 띕니다. 올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 인원이 총 4,957명, 신고 금액은 491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인원은 8.5%, 신고 금액은 무려 65.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의 경우 올해 1,043명이 총 78억 8천만 달러를 신고했습니다. 올해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 유형 중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유형은 예적금 2,767명, 주식 1,657명, 가상자산 1,0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이 가장 많았고 예적금과 가상자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동남부 항구에서 파업을 주도한 항만노조가 미국 해운협회로 대표되는 해운사들의 폭리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해운협회가 대표하는 해상운송업체는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서 항만노조는 미국 상거래를 움직이고 성장시키는 일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외국 소유의 해운회사 대부분이 미국 항구에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얻기 위해 미국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고 그 이익을 미국에서 빼내 외국 대기업 주머니에 넣으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특히 해상운송업체들은 미국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고객 착취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컨테이너 하나에 3만 달러를 청구하고 있는데 몇 주 전만 해도 컨테이너당 가격은 6천 달러였다며 단시간에 1만 8천 달러, 그 다음 2만 4천 달러로 올랐고 지금은 3만 달러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파업이 2주 정도만 이어져도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화학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구름이 상공을 가득 채우고 있어 주민들에게 외출을 금지하고 집안에 대피해 있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애틀랜타주 코니어스 소재 염산 공장의 화재로 이틀 동안 검은 연기 기둥이 쉴 새 없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도 연기가 보일 정도로 일대를 가득 채웠고 하늘 높이 솟아오른 거대한 검은 연기와 오렌지빛 연기로 인해 화학 물질의 악취와 화학 연무가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록데일 카운티 관리들은 어제 오전 SNS 공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기상 조건 때문에
화학 연기가 대기층에서 점점 내려앉으면서 카운티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다며 주민들은 집 근처에 이런 구름이 다가올 경우에는 다 지나갈 때까지 집안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피해 있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상본부는 오후 들어 대피 시간을 연장하면서 주민들에게 최장 4일까지 저녁과 밤 시간에 기상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집안에 머물러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애틀랜타 소방대는 이곳의 화학 물질에 염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가 포함되었는지를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환경보호국도 염소 화합물과 관련된 복합 성분의 포함 여부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등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 시 빠르게 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글로벌 엔트리 수수료가 20% 인상됐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은 10월부터 글로벌 엔트리 수수료를 $100에서 $120로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전 글로벌 엔트리의 가격이 신청자의 연령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할인이나 면제가 적용됐던 것에서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가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간 여행을 더 쉽게 하는 미국과 캐나다 공동 프로그램인 넥서스 신청 비용도 $50에서 $120로 2배 이상 인상됐습니다. SAT 주관사인 칼리지보드가 어제 발표한 2024년 고등학교 졸업생 성적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고교 졸업생 197만 3,891명이 SAT를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91만 3,742명보다 약 3% 증가한 수치입니다. SAT 응시생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고교 졸업생 기준 222만 명에 비해서는 못 미치지만 2022년 173만 명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주요 명문대를 중심으로 입학 전형에서 SAT 등 시험 점수 제출 의무를 재개하는 추세가 두드러지는 것도 응시생 증가세의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하버드를 비롯해 예일과 코넬, 브라운, 다트머스, 스탠포드 등 명문대가 잇따라 입학 전형에서 SAT 시험 제출 의무화 재개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30일 열린 공청회에서 2023부터 2024학년도에 약 8만 건의 스쿨버스 지연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에 등록된 스쿨버스 운전자는 17,500명 수준으로 약 300명의 운전사가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스쿨버스 문제의 주된 이유로 교육국과 버스 회사 간의 45년 장기 계약이 지적됐습니다. 장기 계약을 맺어둔 만큼 업체들이 버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개선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시 교육국 리스브룩 국장은 만약에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고 더 많은 회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 입찰할 경우 스쿨버스 시스템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퀸즈 해안가를 따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한 그린웨이를 건설할 것이라며 그 과정이 다음 주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워터프론트 그린웨이는 지난해 뉴욕시 정부가 발표한 계획의 일환으로 16마일의 그린웨이가 이스트리버와 롱아일랜드 해협을 따라 겐트리 플라자 주립공원과 포트 토튼 공원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린웨이 개발을 통해 녹지 공간이 부족한 퀸즈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 40마일 이상 녹지 공간을 조성해 기존 20마일의 그린웨이를 60마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